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기 확산과 확산지수 DI와 경기 종합지수의 확장 국면을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경기가 지금 호황이다, 불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확장이다,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확장이니 수축이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확장이다, 수축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경기 확산지수라는 DI하고 경기 종합지수라는 CI가 판단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경기 확산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확산지수가 50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0하고 5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50보다 작으면 이건 뭐야? 이게 수축이에요. 수축 이렇게 쓰죠. 수축. 그 다음에 50보다 크면 그 어떻게 되죠? 여기 100 사이인데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확장이에요. 자, 그래서 DI는 50을 기준으로 한다. 50은 경기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과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CI는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오고 그냥 뭐냐면 저점, 정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정점 사이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건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사이를 이렇게 헤맨다. 그럼 얘는 지금 수축 국면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만족하는 게 뭐냐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이걸 고르는 건데 경기 확산 지수는 항상 50보다 커야 되니까 50 초과해서 100 사이면 이건 뭐야? 확장 국면이다 이거죠. 근데 종합 지수는 저점에서 정점 사이 움직이면 이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1번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1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뭐 2번은 말이 안 되는 건데 2번은 DI는 맞아요. 근데 CI는 뭐예요? 정점에서 저점 사이면 이건 수축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보면 0에서 50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틀렸죠. 이거는 이게 수축 국면이에요. DI가. 근데 저점 정점이 확장 국면이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DI에서 50에서 0에서 50 미만이다. 이건 수축 국면이에요. 그다음에 정점에서 저점이면 이것도 수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 국면으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DI는 5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CI는 이게 숫자가 없어요. 그냥 저점에서 정점 또는 정점에서 저점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하는데 문제는 저점이 어디고 정점이 어디냐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기 전환점 측정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9번 보겠습니다. 투자 대상 국가의 환율 인하율이 주가 하락률을 상회할 때 효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 얘기 들어봅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은 주가만 보지 않고 환율도 같이 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환율이 인상될 때 환율 인상률이 주가 상승률하고 똑같이 환율도 같이 올라갈 때 중요한 건 환율이 인상되는데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면 자,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 즉 매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매입하지 않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떨어지는데 환율이 더 떨어진다. 환율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상회해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기꺼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을 매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이 경우는 주식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의 추이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환율 인하율이 주가 하락률을 상회해서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환율이 요 상황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 주식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주식을 이런 상황이면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면 주식을 매입할 때니까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1번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제공된다. 이건 뭐 1번이 맞네. 그죠? 1번이 그냥 답이고 2번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 증가 땡 틀렸죠. 주가 하락 요인 제공 틀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삽니다. 3번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 수익 호조. 환율이 하락했는데 왜 기업 수익이 호조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환율이 수출 기업은 환율이 상승해야 수익이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4번 주가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 증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나와요. 환율이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죠. 10번 보겠습니다. 비율 분석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재무제표는 과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 비율을 뽑아내도 그게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를 잘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번 맞아요. 맞고 2번 손익계산서와 재무상대표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무상태표는 절량지표라고 그래요. 절량지표. 절량은 영어로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그래서 절량지표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일정 시점의 지표예요. 일정 시점의 어떤 통계량 또는 일정 시점의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유량지표예요. 유량지표라는 건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된 값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일정 시점의 값하고 일정 기간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가 있죠.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는 재무 비율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한계로 이제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2번도 맞아요. 3번 자산부채 인식기준의 차이가 있다. 바로 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부채 인식기준은요. 우리가 보통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PBR이 1이 아닌 이유로 보통 드는 거예요. PBR이 왜 1이 아니냐 할 때 자산부채 인식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율 분석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회계기준 처리가 상이하다. 회계기준 처리가 다르면 이걸 막바로 재무비율을 뽑아가지고 두 기업을 비교하는 게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한계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봤고요. 11번 보죠. 토빈의 Q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임스 토빈이라는 분이 고안한 토빈의 Q를 일단 산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토빈 박사님의 토빈의 Q라고 하는 거는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어떤 주식의 대체 비용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대체 비용 짧게 쓰겠습니다. 대체 비용 가지고 그 주식의 시장 가치 기업의 시장 가치 요걸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Q 값은요. 그 기업을 지금 똑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체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전체 주식의 시장 가치가 이제 분자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기업을 지금 똑같이 만드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가. 근데 그 기업의 시장 가치, 주식의 시장 가치를 보니까 120억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업이 똑같이 지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대체 비용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서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 왜 고평가돼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기업이 운영을 잘해. 경영을 잘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인 100억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거야. 기업 가치가 높은 거야. 그러면 경영을 잘했다. 얘는 잘하네. 그래가지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억분의 120억 하면 Q값이 어떻게 돼요?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토빈의 Q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할 때 또는 기업의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 많이 쓰는데 Q값이 1보다 크면 경영이 잘 됐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 만약 Q값이 1보다 작으면 경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업의 대체 비용보다도 시장 가치가 더 싼 거니까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기업의 시장 가치로 이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래서 막바로 그냥 그 지배권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그냥 팔아버려도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Q값이 1보다 작으면 이 기업은 M&A 즉 인수합병 대상으로 보통 판단한다 이거죠. 얘는 경영을 잘한 거야. 얘는 경영을 아주 잘한 거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해요. 얘는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데 얘는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식을 잽싸게 사가지고 팔아먹으면 돈이 남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번 보죠. 토빈의 Q란 기업의 시장 가치를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 그러니까 대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업의 시장 가치를 대체 비용으로 나눴다 말이에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상승하면 Q가 상승할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시장 가치 이게 주가란 말이에요. 이게 주가가 오르면 Q값도 오르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2번 맞죠? 3번 Q의 상승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Q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Q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Q값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대체 비용은 싸잖아요. 이 대체 비용이 싸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중 신용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땡 틀렸어. 뭐가 틀렸냐? 왜 신용 경로가 틀렸냐? 신용 경로가 아니라 이 경우에 자산 가격 경로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산 가격 경로. 자산 가격 경로예요. 요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 가격 경로를 설명하는 게 Q 이론하고 또 하나가 부의 효과예요. 부의 효과. 이 얘기는 이거는 이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얘기는 우리가 1회 모의고사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Q의 이론하고 부의 효과 얘기 나오는 거는 자산 가격 경로 얘기예요. 신용 경로가 아니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보죠. A기업은 적정 부채 수준의 결정 시 이자 보상 비율을 이용한다. 이자 보상 비율. 이 회사는 균형 비율을 7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을 1억 4천만 원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부채 규모는 1억 원이고 이자 비용은 10%. 이자 비용은 10%니까 1억 원의 10%면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지금 나가는 돈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1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경우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채 규모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사실은. 단순한 문제인데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자 보상 비율, 안정성 비율 중에 하나죠. 이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이 회사 A 기업의 이자 보상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얼마냐 한번 생각해 보죠. 얘네들이 이자 보상 비율은 지금 영업이익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1억 4천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1억 4천만 원, 1.4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얼마죠? 금방 했지만 부채 규모가 1억 원인데 이자 비용이 10%니까 1억 원에 10%면 1천만 원 아니야. 1천만 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얼마죠? 14나 돼요. 14.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1천만 원을 갚는 건 웃겨. 아니 1억 4천 벌어서 1천만 원 못 갚아? 그러니까 1천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14배나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단서로 적정 균형 비율을 7.0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인데 7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럼 7이면 지금 1억 4천이 영업이익이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을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2천만 원. 근데 지금 현재 1천만 원만 있잖아.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을 더 이자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1천만 원을 더 이자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천만 원을 이자로 내려면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1천만 원을 이자로 내려면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금리가 10% 되잖아. 그러면 1천만 원을 이자로 낼 정도면 1천만 원을 이자로 10% 이자로 내는 돈은 얼마가 돼요? 원금이 1억이잖아요. 이 이자율이 10%라며. 근데 1천만 원까지 더 빌릴 수 있잖아요. 1천만 원을 이자로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을 이자로 내는 돈은 얼마를 빌려야 1천만 원을 이자로 내요? 얼마를 더 빌리면 1천만 원을 이자로 내요? 1억이지 10%니까. 이건 손가락으로 세면 해도 되죠. 그러니까 1억 원이 부채 규모예요. 그래서 답이 1억 원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13번 문제 보죠.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 암기인데 첫 번째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 근데 수익인식의 원칙이 있죠. 대응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재무제표 작성 원칙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이 세 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삼면 등가의 원칙이 나와요. 삼면 등가의 원칙은 요거는 뭐냐면 마샬이 얘기한 거예요. 마샬 거시경제에서 삼면 등가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생산 분배, 지출 국민소득은 같다.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은 같다라고 하는 걸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건 재무제표 작성 원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게 갑자기 원칙이라 그러니까 그냥 끼워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작성 원칙이고 4번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건 거시경제에 있어서 삼면 등가의 원칙은 이건 뭐다?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모두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무제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